안녕하십니까. 최쌤랜드 최성호입니다. 최쌤 공시라는 카테고리에서 여러분들과 공시법에 관한 내용들을 지금 공부해 오고 있는데요. 물론 앞으로도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할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하고자 해요. 그 추가하고자 하는 게 이제 최쌤 실무라는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이제 부동산 중개 실무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공부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중개 실무라고 하면요, 다양한 내용이 있을 것이에요. 거기에는 민법적인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공법적인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세법에 관한 내용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부하는 외 공시법 등기에, 등기라든지 지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요. 다양한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공부하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예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요청도 있었고, 저 또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장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계속 시도는 해왔었는데 시간을 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2024년에는요, 제가 시간과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중개 실무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갑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요, 부동산 중개 실무 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강의의 취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시면서 이제 중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사고를 막기 위함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들, 이것들만 잘 검토를 해 주신다면 중개 사고는 생기지 않을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요, 건축법상 건축물의 종류 특정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의뢰인분들이 오셨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제조업소를 하려고 합니다. 공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제조업소가 그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냐에 따라서요. 아까 제조업소 같은 경우에 500제곱미터,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면요, 2종 빌딩생활 시설이거든요. 근데 500제곱미터 이상이면요,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종류가 달라요. 일단 건축물의 종류부터 의뢰인 분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들어보고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건축물이 뭘 하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일단 건축물의 종류부터 먼저 특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상가는 물론이지만 우리 토지 중개에 있어서도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이 이 토지, 보통 농사 지으시려고 토지를 취득하시는 분들은 잘 안 계시거든요. 거기에다가 뭔가 건축물을 지으려고 토지를 취득하실 거예요. 그럼 그 토지 취득을 하시는 분이 건축물의 종류가 뭔지 일단은 항상 그거부터 먼저 특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요.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에 제가 또 이 본격적인 이와 관련된 수업 시간 내용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 여기서는 오늘 개관을 하는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은 일단 첫 번째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종류가 우리 의뢰인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듣고서 종류부터 먼저 특정을 하자라는 그거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두 번째, 국교법상 토지이용 계획 확인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 단위 계획, 그 다음 보전산지이냐, 준보전산지이냐, 그 다음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하는지, 그 다음 문화재 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하는 이유는요,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이 내용 여하에 따라서요, 우리 개발행위, 건축행위 가능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우리 용도지역이 만약에 관리지역 중에서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이다 라고 하면 음식점, 휴게 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 허가가 안 됩니다. 아예 우리 이 국계법에서요, 이 용도지역 여하에 따라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아예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용도지역이나 이런 것들 검토해 주셔야 돼요. 특히 지금 용도지역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어서 용도지구도 약간 제한의 강화나 완화를 할 수는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용도지구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지만 상대적으로는 좀 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 용도구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러분 우리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개발제한구역, 특히 개발제한구역은 거의 여러분 개발행위가 완전히 거의 제한되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해당되는지 여부 꼼꼼하게 잘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제가 조금 여러분들 우리 실무하면서 좀 신경 쓰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우리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는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지구 단위 계획은 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관할 관청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 지구 단위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 단위 계획, 제가 하나 예를 들면요, 우리 계획관리 지역에요, 숙박시설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계획관리 지역에는요. 근데 가령 계획관리 지역인데도 거기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서 주거용지로 돼 있으면요. 주거용지로 돼 있으면 숙박시설이 허가가 안 됩니다. 주거용지로 돼 있으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내용이 주거용지로 돼 있으면 그때는 허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으면 꼭 그 계획 내용에 대해서도 관할관청에 문의를 하셔서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뭐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뭐 아시겠지만 이제 보전산지는 다시 공익용 보전산지, 임업용 보전산지가 있는데 얘는 개발행위가 좀 힘들어요. 준보전산지는 원칙적으로 뭐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농업진흥지역, 이게 과거에는 뭐 절대농지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안에는 다시 농업진흥구역이 있고 농업보호구역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 농업진흥구역, 아마 진흥지역 안에서도 이제 가장 강력한 거다. 그러니까 규제가 가장 강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지정이 돼 있으면 개발행위가 좀 힘드니까 여러분들은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개발행위 가능 여부에 대해서 꼭 검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해당되는 부분에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세 번째, 위반 건축물 및 법 위반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그 다음 무허가 건물 여부, 그 다음 등기부와 대장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요, 만약에 매수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앞에 매도인은요, 그 위반 건축물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거 용도로 썼었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우리 주거 같은 경우에는 뭐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별 문제 없이 썼었어요. 근데 매수인이 그 주택을요, 매수를 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허가 업종 뭔가를 하려고 한다. 음식점을 하려고 한다. 라든지, 뭐 음식점 같은 경우는 물론 신고 업종이죠. 그래서 뭐 그런 신고 업종이라든지 뭐 허가 업종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요, 그쪽에 그 업의 신고나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난감한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중개를 하실 때, 물론 우리 일반인 분들이 거래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 그 여부를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이 있다라고 그게 딱 찍혀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발각이 된 거죠. 근데 발각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요, 언제든지 그 발각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의 소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위법한 행위가 있어서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그 행정처분은 그 매도인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그게 매수인에게도 승계될 수 있는 사항인지 뭐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 주셔가지고요, 계약 내용에 이게 편입이 되셔야 됩니다. 이걸 확인을 해서 만약에 매도인, 매수인이 그래도 뭐 계약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계약 내용에 편입이 되어야 나중에 분쟁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이런 내용 있습니다라고 해서 간단하게 해서 뭐 그냥 뭐 이렇게 스치듯이 지나가 버렸다가 나중에 또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고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뭐 위반 건축물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위법한 그 행정 처분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사실이 있으면 그걸 계약 내용에 편입을 해서요, 계약 당사자 간에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뭐 매수인은 다 인지를 하고 그래도 나는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계약 내용에 정확하게 이제 편입을 해 주시는 게 그게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무허가 건물이 있는지 그런 여부들도 여러분들 무허가 건물 여부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셔야 돼요. 사실 이제 무허가 건물, 특히 이제 주택의 경우에 무허가 건물 크게 많이 문제는 되지는 않아요. 뭐 주택의 경우에는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느냐면 나중에 내가 이제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이제 그걸 샀어요. 매수인이 샀는데 나중에 그걸 철거를 하려고 해요. 그 무허가 건물을 이제 철거를 하려고 하면 원칙적으로 우리 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 철거를 하시려면 그 소유자가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매수인 사신 분이 소유자가 아니에요. 내가 돈을 주고 샀는데, 그래도 소유자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법상 등기까지 해야 소유권 취득하거든요. 따라서 그 무허가 건물을 지은, 그 신축하신 그분이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또 찾기가 힘든 경우가 많겠죠. 왜냐면 또 전전양도되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철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철거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불편함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무허가 건물 여부도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과 등기부의 일치 여부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돼요. 가끔씩 보면 대장과 등기부의 뭐 부동산의 면적이 다르다든지, 뭐 그 외에 뭐 다른 부동산의 표시가 뭐 다른 부분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권리자 표시가 우리 왜 대장에도 소유자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뭐 표시가 좀 등기부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미리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특히 우리 이제 대장의 부동산 표시와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가 사실 일치하지 않으면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 29조 11호에 따른 각하사유입니다. 등기를 안 받아줘요. 따라서 나중에 잔금 치르고 등기하려고 하는데 대장하고 이 부동산 등기부하고 부동산 표시 자체가 서로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가 안 되니까 이것도 큰 낭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일치 여부 확인해 주시고 일치하지 않으면 빨리 서로 일치하도록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이걸 바로 잡아서 잔금 치르기 전에 일치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좋고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제가 이제 추천을 하는 건 그거예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우리 대장과 등기부의 부동산의 표시가 서로 불일치한다. 그러면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장이 우선해요. 부동산 표시에 있어서는. 이 권리관계에 있어서는 등기부가 우선한데, 이 부동산 표시라는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대장이 우선하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거든요. 근데 대장 내용대로 계약서에 기재하지 마시고요. 이 등기부 보시고 기재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등기부하고요, 우리 계약서가 이제 등기 원인 정보거든요. 그 등기 원인 정보하고 얘가 또 불일치하게 되면 아예 등기 자체가 거의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대장하고 이 불일치 여부는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제가 추천하기는 불일치할 때는 등기부 보시고 우리 부동산 계약서 작성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 이 화살표 내용을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뭐 이거 여러분들과 다 같이 뭐 읽어보려고 하니까 뭐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그 요지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주택, 아까 제가 이제 무허가 건물 이야기 하다가요, 우리 무허가 건물인 주택, 이 주택은 우리 취득세에 있어서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있죠. 취득세에서 주택의 경우에 1세대 1주택이면 뭐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취득세율이 1%죠. 우리 일반적인 취득세율은 4%인데요, 뭐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주택의 취득세율을 1% 이제 혜택을 줘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무허가 건물인 주택이다. 그럼 얘는 주택으로 봐서 내가 만약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혜택을 주느냐, 취득세율의 혜택을 주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돼요.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우리 조세심판원에 그 신결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예전에 우리 건축법이요. 지금 보시면 건축법이 1962년 1월 20일에 제정이 됐어요. 이 건축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요, 건축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었습니다. 이게 제정되기 이전에는요. 따라서 신고나 허가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 당시에 무허가 건물, 그러니까 아예 허가받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그 당시에 즉 대장이 없는 건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때는 아예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그럼 대장이 없다 하더라도
얘는 주택으로 봅니다. 왜? 그 당시에는 그냥 허가 안 받아도 됐으니까요. 얘는 아예 주택으로 보고, 따라서 1세대 1주택에 그 1%그 감경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1960년, 여기 지금 제가 줄 꺼줬죠. 1962년 1월 20일 이전에 모든 건축물이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니까, 그때는, 우리 주택, 무허가 주택이라 하더라도요, 아예 허가 대상이 아니었으니까, 얘는 주택으로 보고 세율 혜택 주겠다, 이 말입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그 다음, 1962년 1월 20일, 이때 이제 건축법이 이제 제정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는 일정한 건축물만 건축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일정한 건축물만.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면 건축 허가 받아야 돼요. 근데 건축 허가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건축 허가를 안 받았다. 이때는 주택으로 안 봐요. 이제 나쁘니까.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쁘잖아. 그 전에 62년 1월 20일 전에는 아예 허가 안 받아도 됐으니까 그때는 뭐 주택이면 무허가 주택이라 하더라도 얘는 주택이야. 따라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취득세율 감경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1962년 1월 20일 이후에는 일정 건축물만 허가를 받도록 했으니까 허가 받도록 한 그 건축물에 해당되면 혜택 안 줘요. 자, 그런데 2006년 5월 9일부터는 우리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요. 모든 건축물이 건축허가 대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2006년 5월 9일 이후에 지어진 무허가 주택은 허가 받아야 되는데 얘는 허가 안 받았으니까 얘는 나쁘다, 그죠? 따라서 얘는 취득세 감경 혜택을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결론을 내주시면 돼요. 1962년 1월 20일 그 이전에는 무허가 주택도 그냥 주택이다. 우리 취득세에 있어서 주택이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감경 혜택 주겠다. 받는다. 그 다음에 62년 1월 20일 이후부터 2006년 5월 9일까지 여기에는 일정한 건물만 허가를 받도록 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즉 허가 받아야 되는 건물에 해당하지 않으면 역시 주택으로 보겠다. 따라서 감경 혜택 볼 수 있다. 그 다음 2006년 5월 9일 이후에 이제 무허가 주택은 얘는 전부 다 무허가 주택으로서 아예 우리 주택으로 취급 안 한다. 따라서 얘는 감경 혜택을 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요, 우리 토지 중개 하시는 분들에게만 거의 해당이 되고요. 그 외에 다른 중개 대상물에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다만 토지 중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부분이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많은 분들을 가르쳐 봤는데요. 조금 뭐 비관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안 되는 분들은 진짜 잘 안 되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공부해야 될 내용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데 그걸 지금 뭐 여기 개관하면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 뭐 해당되는 부분이 나오면 그때 가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일단은 뭐 간략한 대략적인 내용만 여러분들에게 잠깐 언급을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건축법에서는요. 도로 폭이 4m 이상이어야 되고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차량 교행이 이제 가능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행이 가능한 정도의 도로폭. 보통 차량 한 대당 한 2m가 채 안 되거든요. 한 2m의 그 차량이 서로 교행이 가능한 한 4m. 그 도로와, 대지가 2m 이상은 또 접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 도로에서 차가 드러나들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내 대지에. 건물 지으려면 차량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실제로 구체적인 뭐 사례에서요, 또 우리, 면 지역은 또 이 적용 제외 대상 지역이기도 하고, 또 그 외에 뭐 구체적으로 또 다른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때 가서 이제 여러분들과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여러분들은, 토지 중개를 하실 때 이 대지와 건축법상 이 도로와 내 대지가 접해 있는지 그 여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5번째가요. 우리 건축법상 직통계단 설치 여부 확인.
이건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여기 간략하게, 여기 우리 건축법에 나오는 내용을 여기 이제 실어뒀는데, 우리 건축법 시행령에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법 49조 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우리 피난층 하면 1층 생각하시면 돼요. 그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즉 직통계단이 그 하나의 건물에 직통계단이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것. 다음에 해당하는 것들. 거기 보시면 1호에서 보시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이라든지 종교집회장이라든지 문화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여러분 법의 취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지금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그 애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시설들은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 건축법의 취지는 뭐냐면 혹시나 화재가 발생하든지 뭔가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신속하게 피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해당되는 그 업종들을 입점하려고 하면요, 그 건물에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아예 입점이 안 된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요 해당되는 그 물건들 중개하실 때는 이 직통계단 설치 여부, 사실 직통계단이 설치 안 돼 있으면요, 이건 나중에 이 건물의 어떤 그 업종을 위해서 직통계단을 하나 더 설치를 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니까 아예 입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업종들은 이 직통계단 우리 건축법에서 2개소 이상 설치를 요하는 그런 건물이다, 그런 곳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주시고 검토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6번째, 우리 하수도법상 원인자 부담금 및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설치 문제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하수도법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수도가 있고요, 하수도가 있는데 이 상수도를 규율하는 법이 그냥 수도법이에요, 이름이. 그 다음 그 하수도를 규율하는 법이 하수도법입니다. 이 하수도법에 따르면 공공하수처리구역이 있고요, 공공하수처리구역, 그 다음 개인하수처리구역이 있습니다. 이 공공하수처리구역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이제 설치되어 있는 그 구역을 공공하수처리구역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쓰고 오염된 그 하수, 그 오수를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해서 이제 정화를 시켜준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공공하수처리구역이고, 그렇지 않은 곳을 이제 개인하수처리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개인하수처리구역에 해당하게 되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즉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 설치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개인하수처리구역이라면. 근데 이제 공공하수처리구역이라면 굳이 정화조는 설치하실 필요가 없지만, 대신에 뭐 하셔야 되냐면 하수도법상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걸 또 납부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그런데 일반 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하고자 한다. 업종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사무실이 오수가 많이 발생을 할까요? 아니면 일반 음식점이 오수가 많이 발생할까요? 당연히 일반 음식점이 오수가 많이 발생하죠. 그럼 그에 따라서 그 오수를 정화할 수 있는 그 시설을 더 늘려야 돼요. 그럼 개인 하수 처리 구역이, 그 해당 건물이 개인 하수 처리 구역에 있다라고 하시면 정화조를 더 증설하셔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근데 문제는 이 정화조라는 게 이 땅에 보통 이제 밑에 묻어서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증설이 또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은 이게 증설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만약 증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업종 변경을 할 때. 자, 그 다음에 공공하수처리구역에 있다, 그 건물이. 그러면 얘는 만약에 이제 사무실에서 일반 음식점으로 업종 변경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원인자 부담금, 이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그 오수라는 그 원인을 발생시킨 사람이 그에 따른 부담금을 내야 된다,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겁니다.
당연히 사무실보다는 일반 음식점이 오수 발생량이 많을 거니까 이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업종 변경의 그 규모 여하에 따라서요.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넘어가는 일정 그 법에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금 또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뭐 물론 제 교재에도 다 그 내용이 있는데 그 교재를 통해서 나중에 공부할 수 있는 또 시간도 가지겠지만 여러분들이 일일이 뭐 이거 계산하는 방법을 잘 모르실 거니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뭐 알겠지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잘 모르실 테니까 관할관청에 반드시 확인하시면요. 이 관할관청의 그 하수도 담당하시는 그 부서에 문의를 해서 확인하시면 바로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업종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원인자 부담금 납부해야 합니까? 납부해야 한다면 원인자 부담금의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이런 것도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7번째요. 우리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지정 검토 및 그다음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 해당 내용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어떤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에 이제 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정문이 있고 뭐 예를 들어 후문도 있고 뭐 정문도 있다. 그럼 그 문이 있으면 그 문에서요. 반경 50m 이내는 절대 보호구역입니다. 그 문을 기준으로요. 그 다음에 학교 부지 전체 있죠. 그 부지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 반경 200m, 그러니까 엄청 넓겠죠. 그게 상대 보호구역이에요. 절대 보호구역은 아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절대 보호구역은 웬만한 시설들이 들어오기 힘든 것들이 많다. 절대보호구역은 이에 반해서 상대보호구역은 그보다는 훨씬 더 완화되어 있고요. 특히 상대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위원회 심의 거쳐가지고요. 입점이 될 수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보호구역이면 아예 포기하시지 마시고요. 심의 받으시면 또 입점도 가능하다라는 건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교는 이렇게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호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원들 있죠. 학원. 이 학원에 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또 역시 학원이 이미 입점이 돼 있으면 바로 그 인근에 뭐 술집 같은 거 이런 것들 들어오기 힘들다. 뭐 상식이죠. 그죠? 이게 우리 또 법에서 이런 규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가령 학교가 있거나 또는 학원이 있을 때, 이때는 뭐 입점이 안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꼭 알아보고 검토를 해 봐야겠구나라는 것만 인지를 하시더라도요, 사고는 막을 수 있을 겁니다. 8번째, 소방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이제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시설. 물론 그 음식점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요. 그죠? 화재나 이런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드나들다 보니까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방법이라든지 우리 다중이용업소법, 일명 뭐 다중이용업소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따르면 여러 가지 또 그런 이 제한들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입점의 제한도 있고, 물론 뭐 입점의 제한도 있지만 입점이 가능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뭐 시설 설치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실 때, 우리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계약 내용에 이제 편입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잘 조율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방법이나 다중이용업소법도 있으니까 우리 다중이용시설들은 그런 것들 또 구체적으로 좀 검토를 요한다라는 거 일단 인지해 주시고요. 역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되는 부분에서 제 교재에 이 내용들이 다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나중에 또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9번째인데요. 주차장법을 이제 검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이제 주차장법은 이제 건물을 이제 신축할 때 주로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 건물을 신축할 때는 뭐 이건 건축사분들이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 뭐 공인중개사분께서 뭐 특별히 신경 쓰실 내용은 없어요. 그때는 우리 주차장법이. 다만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 이제 이 주차장법을 검토를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용도 변경하실 때 중개 대상물을 이제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여기다 뭐 다른 걸 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뭐 임차인이 임대차를 해서 뭔가 다른 걸 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할 때 주차장법에 따라서요. 주차 대수가 추가가 돼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우리 주차장법의 내용, 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 보시고 혹시 주차 대수가 더 늘어나는 게 아닌지 그런 거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요. 역시 관할관청에 문의를 하시면 친절하게 물론 친절한지 안 친절한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답을 해 줄 겁니다. 10번째 전기 및 수도 보일러 시설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전기 부분은요, 우리 상가를 임대차 하는 경우에 주로 좀 많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존에는 뭐 사무실을 하다가 거기를 또 용도 변경을 해서 이제 음식점을 하신다, 임차인이. 근데 임차인이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 이제 더 많은 이제 전기를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많은 전기를 써야 되니까 이 전기 용량 또 증설의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이고요. 이 증설을 할 때 또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증설을 함에 따라서 안에 그 전기선까지 이제 전기선이 이제 전기 용량을 증설을 하게 되니까 이 전기선이 못 버티는 거야. 그래서 이 전기선까지 전부 다 또 교체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비용 발생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임대차 계약할 때 역시 계약의 내용에 잘 편입을 해서 당사자 간에 즉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잘 조율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또 이제 수도 특히 이거 우리 이제 수도는 이제 매매하실 때 이런 경우 많죠. 이제 주택, 특히 주택 매매하실 때요. 이 수도가 이제 현재 시에서 공급하는 상수도를 쓰는지, 아니면 공동 지하수, 이 상수도를 쓰는지, 아니면 또 뭐 개인 지하수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의뢰인분들이 그걸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보일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보일러의 종류, 뭐 가스 보일러인지, 뭐 기름 보일러인지, 뭐 화목 보일러인지, 심야전기 보일러인지, 전기 패널인지 참 많아요. 보일러 종류도. 그래서 이 보일러 종류가 뭐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건들을 의뢰받으셨을 때 꼭 확인해 주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가요. 우리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규약, 그 다음에 뭐 선수관리비, 그 다음에 장기수선 충당금. 우리 선수관리비하고 장기수선 충당금을 뭐 헷갈려 하시던데 서로 다른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규약, 특히 이제 상가, 우리 집합건물 중에서도 이제 상가인 집합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분 상가라고 하죠. 이 구분 상가 같은 경우에 그 관리 규약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구분 상가, 뭐 쇼핑몰이 있는데 얘가 구분 상가야. 뭐 101호, 102호 해서 구분 상가인데 그 쇼핑몰 그 관리 규약에 뭐 1층에 또 어디 부분은 뭐 예를 들어 1층의 서측 부분은 뭐 의류만 입점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동측 부분은 또 여기 뭐 다른 뭐 판매점 뭐 이런 것들만 소매점, 판매점 뭐 이런 것들만 또 가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 관리규약으로 아예 입점을 또 제한해 놓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걸 간과하고 그냥 또 이 중개를 하셨다가 막상 보니까 그쪽에 매수인이 나 뭐 하려고 샀는데 하니까 못 들어가. 또는 뭐 임차인이 나도 이거 뭐 하려고 임대차 계약했는데 못해.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꼭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규약 여러분들 잘 검토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수관리비라는 게 있는데 이 선수관리비는요 관리비의 예치금 즉 보증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미리 그 우리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관리단에서요 미리 이 선수관리비라는 걸 받아 놓는 데도 있고요 받지 않아 놓은 데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받아 놓은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선수관리비는 일종의 보증금, 나중에 보증금 안 되고 이제 또 도망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보증금 형식으로 이제 이 관리비를 선수 관리비를 받아 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증금이니까 나중에 이사 나갈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찾아 나가셔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찾아 나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 역시 또 모르고 그냥 또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분들이 또 꼼꼼하게 이걸 또 챙겨 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선수 관리비를 이제 찾아 나가셔야 되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은 또 그 선수 관리비를 또 예치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새로 들어오시는 그 매수인분이 이걸 매도인분한테 그 선수 관리비를 지급을 하고 자기가 그걸 그대로 승계하는 거죠. 일종의 그 채권을 양도하는 거지. 그죠? 그런 식으로 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이 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 있어요. 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장기 수선 충당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요, 장기 수선 충당금을 의무적으로 걷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 장기 수선 충당금은 이 법에 따르면 당연히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소유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관리비 내에 이 장기 수선 충당금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임차권자, 뭐 전세권자 이런 분들은 소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기 수선 충당금에 부담 의무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관리비를 이제 이분들이 다른 것들 내면서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다 내신다는 거야. 그러고 나중에 이제 이사 나가실 때 보통 장기 수선 충당금만 그 소유자로부터 다시 이제 반환받고 나가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중개사분들이 꼼꼼하게 이사 나가실 때 이런 것까지 잘 챙기셔가지고 착오가 없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12번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 일명 장애인법인데요. 이 장애인법에 따른 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전부 다 또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장애인, 뭐 노인, 임산부와 관련되어 있는 시설이 의료시설인데요. 이 의료시설을 입점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장애인 시설이 의무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장애인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장애인이 이제 드나들, 주로 이제 뭐 휠체어 이런 것들 드나들어야 되니까, 이 주출입구가요, 이 진입하는 진입로와, 이렇게 슬라이드라고 하죠. 내지는 아예 수평이 돼 있거나, 즉 계단만 있어가지고는 아예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들 뭐 일일이 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일정 규모 이상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예 이런 것들이 없는,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일정 규모 이상 뭐 15인승 이상 뭐 이런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뭐 엘리베이터가 뭐 10인승밖에 안 된다. 위에 확장 어떻게 할 거예요? 확장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입점 자체가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우리 이 장애인법에 따라서 필요한 시설들이 쭉 있으니까 그런 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그런 여부들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13번째, 공장 중개 시 공장 기계기구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장은 뭐 매매 시에도 그렇지만 특히 임대차 할 때 임차인이 그 공장에 뭐 특정한 기계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대표적인 이제 기계 기구가요, 오버헤드 크레인입니다. 뭐 일명 여러분들 호이스트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사실 호이스트는 그 오버헤드 크레인의 그 부품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오버헤드 크레인이라고 합니다. 이 크레인이 이제 설치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임차인분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크레인이 있는 그런 공장들을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가끔씩 보면 이제 크레인 설치가 아예 안 돼 있다든지, 내지는 크레인 설치가 사실 뭐 그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요, 뭐 임대인이 뭐 임대료를 더 많이 받으면 뭐 비용 부담을 하더라도 내가 그걸 설치를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장 자체가 크레인 설치가 또 할 수 없는 그런 공장들이 있어요. 여러분 크레인 무겁거든요. 예, 그 다음 좀 높아야 돼.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 그 층고도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설치가 아예 좀 힘들거나 불가능한 뭐 그런 공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우리 중개를 하실 때 그런 내용들,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잘 검토를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저랑 같이 지금 이제 개관을 해봤어요.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 중개를 하실 때, 지금 보신 한 13가지 정도, 이런 사항들을 꼼꼼하게, 내가 해당되는 그 중개 대상물에 이런 내용들이 해당이 된다라면 그 내용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꼼꼼하게 살피셔가지고 계약 내용에 잘 편입을 시키시면 여러분들 중개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이제 같이 한번 개관을 해 봤고요. 앞으로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 하나하나 이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